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은 시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7년간 교수 생활을 마치고 2003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 후 지난 20년간 시장주의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시장은 그대로 두면 잘 작동하고 정부 규제나 개입은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시장적 정부 정책을 강력히 옹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 만능주의라는 이름으로 시장 경제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시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장이란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또는 추상적 공간이라고 흔히 정의합니다. 시장 거래란 거래 당사자가 거래 자체를 거부할 수 있고 자유롭게 거래 조건에 동의할 수 있는 자발적 교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꼭 시장 경제 또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고대에 아테네의 아고라라는 시장이 있었고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도 장마당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자연 발생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 발생적 시장과 시장 경제 또는 시장 경제 체제는 무엇이 다를까요? 시장 경제 또는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 거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되고 법적 보호를 받는 체제입니다. 또한 사회의 중요한 자원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체제입니다. 제가 자원 배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경제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소비하고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와 노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자원 배분이라고 경제학에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경제 또는 시장 경제 체제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시장 경제 체제의 이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비시장 경제 체제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시장적인 자원 배분 체제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한 다음에 소비에트의 자원 배분 체제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닌 새로운 형태로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레닌이 제시한 원칙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을 레닌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서구에서 오랫동안 존재했던 이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일종의 유토피아적인 사회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로 루소 같은 사람이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필요에 따라 소비하고 능력에 따라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당 중앙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만큼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묻고 당신은 어떤 능력이 있고 얼마만큼 일하고 싶은가 라고 묻게 됩니다. 자, 이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보다 과대하게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고 또 자신들의 능력보다 더 능력을 낮추어서 조금만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즉, 개인들은 소비는 즐거움, 노동은 고통이라는 이기적 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 개인들의 의사표시를 집약해서 당에서 모아보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생산은 조금 일어나고 소비는 생산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것입니다. 결국은 공산당 중앙에서 소비와 노동을 적정히 알아서 배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 수요와 공급, 필요와 욕구의 불일치는 심해지고 주어진 노동시간에 오히려 노동의 강도가 낮아지면서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비에트 붕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여기 크게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기적 개인 그리고 비대칭 정보라는 것입니다. 비대칭 정보라는 것은 이기적 개인들의 필요와 능력에 대해서 자원 배분을 담당한 당 중앙이 그 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고 사회에서 자원 배분을 하는 사회 플래너들은 그 정보를 가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기적 개인들의 이 비대칭적인 정보를 스스로 드러내게 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매는 시장 메커니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나절 소풍을 가기 위해서 섬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나빠져서 돌아오는 배편이 끊어졌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수를 제가 마실 수 있는 것보다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다음날 아침까지 마실 물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가 마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수를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경매를 통해서 팔 수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1,000원 밑으로 받을 것 같으면 안 팔고 내가 더 마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값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값에서 시작해서 경매를 합니다. 가격을 100원 단위로 올리는 경매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생수에 대해서 가치가 1,300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1,300원까지는 저 생수를 사서 마실 수 있지만 그 이상이면 더 이상은 안 마시고 말겠다. 이런 필요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때 경매에 참여하는 전략은 어떤 것이 바람직할까요? 만약에 경매가가 1,300원 미치다. 예를 들어서 1,2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 경매에서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는 가능하면 가격을 낮게 해서 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1,200에 사면은 여전히 이익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게 사고 싶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에 직면할까요? 다른 사람이 혹시 손을 들어서 1,200원에 그 생수를 사게 된다면 저는 손해를 보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가 1,300이 될 때까지 경매에서 계속 손을 들게 됩니다. 자, 1,300원이 넘어서 1,400이 됐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손을 들었다가 정말 그 생수를 내가 사게 되면은 오히려 100원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이기적 개인의 필요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왜 시장에서 경쟁과 가격이라는 두 단어가 그처럼 중요하게 쓰이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는 사람이 한 명이고 사는 사람이 여럿 있는 경매에서는 사는 사람,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필요, 그것을 경제학에서 효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격을 통해서 경쟁 과정에서 자신의 필요를 드러내게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 거꾸로 사는 사람이 한 명이고 파는 사람이 다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은 가격에서부터 가격을 점점 내려가는 경매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결국은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비용에 팔 수 있는 생산자에서 한 명의 소비자가 구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생산자 사이에서의 경쟁은 생산자의 능력 또는 원가를 스스로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비자의 필요에 대한 정보, 생산자의 능력 또는 원가에 대한 정보가 결국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이라는 것은 가장 필요로 하는 소비자부터 가장 작은 비용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부터 소비와 생산을 하면서 그것이 일치되는 지점까지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자원 배분은 소비자들에게도 가장 큰 이득을 주고 생산자에게도 가장 큰 이득을 준다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 경제를 분석하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을 통한 경쟁과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레닌이 이야기했던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그런 자원 배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예시를 보면 시장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잘 작동할 수 있다라는 오해를 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설명에는 많은 암묵적인 가정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충분한 수요자 간, 공급자 간의 경쟁이 없다면, 그렇다면 자신의 필요나 능력을 스스로 드러낼 요인이 부족해집니다.
즉 완전 경쟁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불완전 경쟁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독점이 있는 경우, 과점적 경쟁이 있는 경우 또는 독점적 경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완전한 경쟁이 특히 공급자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부릅니다. 이런 불안정 경쟁 외에도 3가지 정도의 시장 실패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흔히 공공재가 있는 경우, 외부성이 있는 경우 또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동등하게 있지 않는 불완전 정보의 경우 등을 듭니다. 사실 대학에서 미실경제학을 공부하면 전반부는 시장이 완전 경쟁 상태에서 능력과 필요에 맞는 소비자의 후생과 공급자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자원 배분을 달성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미시경제학 후반부는 주로 시장 실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시장 실패가 존재하는 경우에 정부가 정책적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가 더 잘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재산권 보호의 문제입니다.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시장 거래를 통해서 거래 당사자가 충분히 필요한 능력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권이 보호가 된다는 것이 시장 경제에서 시장을 통한 거래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권 보호에는 2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평적 의미의 재산권 보호이고 다른 하나는 수직적 의미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수평적 의미의 재산권 보호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당사자 간의 재산권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수직적 의미의 재산권 보호는 사회 경제적 약자와 사회 경제적 강자 사이의 재산권 보호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취로부터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발달을 보면 이 수직적 의미의 재산권 보호 확립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을 통해서 귀족들이 왕으로부터 함부로 착취당하지 않도록 조세는 의회에서 법을 통해서 정하고 그 법은 국왕도 따르도록 하는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 명예혁명 이후에 이 수직적 의미의 재산권 보호가 젠틀리 또는 평민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그것이 결국 산업혁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투자해서 얻는 성과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된 세금을 내는 것 외에 나머지 잉여는 내가 가져간다는 것이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산권 보호가 혁신과 근면한 노동의 원동력이 되었고 이것이 시장경제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진 영국이나 여러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시장을 이루는 이 제도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이기적 개인들이 이기심을 발휘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때 흔히 착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 개인의 충동이고 이것은 시장 경제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업이 시장에서 소비자를 착취하기 위한 불공정 거래를 통해서 또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이윤 추구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노동 착취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이윤 추구의 방법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기업의 이윤 추구를 허용하고 또 그 욕구가 생산적으로 가도록 유인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이윤 추구의 방법을 오로지 제품 혁신 또는 기술 혁신 또는 경영 혁신을 통한 메리트 베이스드, 메리트에
근거한 행위로만 이윤 추구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리트에 근거하지 않은 소비자 착취, 노동자 착취를 통한 이윤 추구는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시경제학에서 흔히 이런 것을 하니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들이 이런저런 방향으로 날뛰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방향으로만 가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니스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노동 3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윤 추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정합성을 갖는 이윤 추구를 허용하는 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믿음과 과도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시장에 대한 오해가 만연한 것일까요? 폴 크루그만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음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A country is not a company.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국가 경영이라는 것과 기업 경영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미치는 효과 외에도 그 정책이 환류되어서 생각지도 않는 다른 분야에 미치는 효과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영하시는 분은 자기 사업 영역에서의 효과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분야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와서 다른 분야의 이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은 국가 전체에 미치는 효과 또 그것이 되돌아와서 미치는 환류 효과까지 고려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와 기업의 복잡성, 규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는 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단한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주력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산업 또는 서비스업, 농업, 임업까지 해서 매우 다양한 주력 분야들이 있는 복잡다단한 체제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경우에 정책을 할 때 기업처럼 이른바 프로액티브한 선제적인 경영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오히려 국가는 시장의 기본 규범을 만드는 규제를 통해서 기업들이 유인을 가지고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폴 크루그만이 이야기한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라는 강연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정희 개발 체제를 통해서 마치 국가가 기업 경영하듯이 경제 발전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은 성공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 성공에서 오는 경험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의 규모가 바뀌고 국가의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과거와 같은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오해들을 가지기 십상입니다. 이런 오해가 한편으로는 시장주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반시장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도 하는 그런 모순을 낳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시장에 대한 불신을 가져와서 시장 만능주의라는 이름으로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낮게 하기도 합니다. 다음번 박상인의 경제 브릿지에서는 박정희 개발 체제가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으며 왜 지금에 이르러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